안녕하세요. 78세 된 이선아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1946년 충청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절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지만 땅이 적어서 먹고 살기가 빠듯했죠. 그래도 부모님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21살 되던 해에 같은 마을 출신인 남편 창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가난했지만 꿈이 컸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 미국에 가자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먼 곳인지도 몰랐어요. 1965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청계천 판자촌에 살면서 저는 동대문 의류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월급이 3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월급이 2만 원 정도 받았죠. 그 돈으로 방세 2만 원 내고 생활비 2만 원 쓰고 겨우 1만 원씩 모았어요. 미국 가려면 2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매달 1만 원씩 모으면 몇 년이 걸릴지 계산해보니 막막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모았어요. 옷도 사지 않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일요일에 한강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1967년 봄 드디어 미국에 있던 친척에게서 초청장이 왔어요. 손에 들고 있는데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뭘 해서 먹고 살지 막막했어요.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라고 미국 가서 고생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결심이 확고했어요. 자식들 낳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1967년 가을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았어요. 뉴욕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중국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300달러밖에 못 벌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다른 노동자들이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어떤 날은 맞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온 터라 갈 곳도 없었어요. 1969년에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병원비가 2,000달러나 나왔는데 그때 저희 한 달 벌이가 600달러 정도였거든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 무렵 어떤 백인 손님이 제게 대놓고 말했어요. 중국인은 꺼져라고요. 그때 정말 분했지만 영어를 못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1971년에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나고 1973년에 막내 동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니까 더 절실해졌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우리 같은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972년에 큰 결단을 내렸어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동부보다 서부가 기회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 한 번 전 재산을 들고 떠났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따뜻해서 좋았어요. 한인들도 동부보다 많았고요. 저는 차이나타운 근처 의류공장에서 일했고 남편은 건설 회사에 들어갔어요.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어요. 영어도 조금씩 늘고 한인 교회에도 나가면서 사람들도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금방 배워서 자랑스러웠어요. 1978년에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선셋지구에 있는 3베드룸 단독주택이었는데 7만 5천 달러였어요. 그때 저희한테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30년 모기지를 끼고 샀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반대했지만 남편이 꾸준히 설득했어요. 1982년에 첫 번째 투자용 부동산을 샀어요. 리치몬드 지구에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였는데 12만 달러에 샀어요.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동산 관리하고 주말에는 새로운 투자 물건을 보러 다녔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엄청났어요. 세 아이 모두 사립학교에 보냈거든요. 한 명당 1년에 1만 5천 달러씩 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준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기뻤어요. 미영이는 수학을 잘해서 회계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UC 버클리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동현이는 컴퓨터를 좋아해서 IT 쪽으로 갔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캘리포니아 부동산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7만 5천 달러에 산 집이 50만 달러가 됐어요. 그 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물건을 샀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의대는 1년에 5만 달러가 넘었어요. 4년 동안 20만 달러가 넘게 들었죠. 그래도 저희는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 받지 않게 해줬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병원을 개업했어요. 한국계 변호사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미영이는 시애틀로 이사를 갔어요. 백인 엔지니어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좀 서운했지만 사위가 착해서 다행이었어요. 막내 동현이는 뉴욕으로 갔어요. 대기업 IT 회사에서 임원까지 됐어요.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 저희 형편이 정말 좋아졌어요. 부동산 매체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월 8천 달러가 넘었거든요. 남편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월 1만 달러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공할수록 저희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쁘다고 해서 자주 못 봤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고요. 2010년에 남편이 심장이 안 좋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아이들에게 더 자주 연락했어요. 아버지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잘 안 와주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2017년에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둘 달려왔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 혼자서 남편을 돌봐야 했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남편이 싫다고 해서 제가 다 했어요. 2018년 겨울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때 아이들이 다 왔어요. 하지만 장례식 끝나자마자 또 바쁘다고 떠났어요. 저 혼자 남겨진 채로요. 그때부터 정말 외로웠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답답했어요. 명절 때면 더 서러웠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아이들에게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바쁘다고 하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한 나이였고요. 2019년 추석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세 자식 모두 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준호는 병원 당직이라고 하고 미영이는 남편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하고 동현이는 출장이라고 했어요. 그날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울었어요. 5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뭐가 됐나 싶었어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혼자 집에 갇혀 있으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아이들은 위험하다고 오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그 무렵에 우연히 노숙자들을 돕게 됐어요. 집 근처 공원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을 잃어서 나왔고 어떤 분은 정신병 때문에 가족들이 버렸고 어떤 분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가 김치찌개를 많이 끓여서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반겨줬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자식들보다 더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자고 제대로 씻을 곳도 없고 아플 때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 노숙자 센터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았어요. 제가 외로울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줬거든요. 2021년 추석 때도 아이들은 안 왔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대신 노숙자 센터에서 추석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그분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본다면서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어요. 그때 제 자식들보다 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깨달았어요. 2022년에 노숙자 센터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센터가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지만 부족해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아이들한테 갈 텐데 아이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재산만 기대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해 설날에도 역시 아무도 안 왔어요. 전화는 했지만 5분 정도 안부 묻고 끊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할머니 목소리조차 반갑게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이 재산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자고요. 어차피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가져갈 텐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투자용 부동산 세 채를 매물로 내놨어요. 리치몬드 아파트, 데일리시티 콘도, 밀브레이 타운하우스요. 총 245만 달러에 팔렸어요. 노숙자 센터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45만 달러는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으로 남겨뒀고요. 센터 원장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그렇게 큰 기부금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부 절차를 밟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올해 3월에 드디어 기부가 완료됐어요. 노숙자 센터에서 감사 행사도 열어줬어요. 지역신문에도 나왔고 한인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본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미쳤냐고,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50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같았어요. 며칠 후에 미영이도 전화했어요. 정말 그렇게 기부했냐고, 우리 상속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아이가 돈 이야기만 나오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동현이는 아예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기부를 취소하자고 했어요. 제가 치매라니요, 이렇게 멀쩡한데. 세 아이가 다 모여서 저를 압박했어요. 어머니 노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나중에 병원비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금방 떠났잖냐고요. 아이들은 바빴다고 변명했어요. 의사는 환자들 때문에 바쁘고 회계사는 세무 시즌에 바쁘고 IT 임원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안 바쁘냐고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 바쁠 거 아니냐고요. 그때까지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냐고요. 아이들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저를 돌보는 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혈육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저도 받아쳤어요. 혈육이면 살아있을 때 잘해줘야지, 죽고 나서 재산만 기대하면 그게 혈육이냐고요. 미영이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소홀했다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진심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동현이가 가장 화를 냈어요. 200만 달러면 자기 아이들 대학 등록금인데 왜 남한테 줬냐고 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손자들 교육비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거든요. 아이들은 며칠 동안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기부를 취소하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고 제 마음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들은 화를 내면서 돌아갔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락도 안 하던 아이들인데요. 지금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을 다 털어낸 것 같아요. 노숙자 센터에서는 저를 명예이사장으로 모셨어요. 새로 지을 건물에 제 이름을 넣어주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런 건 사양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요즘 저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더 활발히 하고 있어요. 영어가 서툰 노숙자들을 위해 통역도 해주고 한국 음식도 가르쳐줘요.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돌봤던 노숙자 분 중 한 명이 일자리를 구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인사하러 왔는데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혈육보다 더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 해서 다 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 남은 재산은 집 한 채와 저축금 45만 달러예요. 이것도 죽기 전에 다 써버릴 계획이에요. 노숙자 센터 운영비로 조금씩 기부하면서요. 아이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이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다 커서 성공하고 나니까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이 자식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저만의 의미 있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외롭긴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도운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얼마 전에 센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기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요. 새 건물이 완공되면 수용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이 관심을 안 보여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우리만의 삶이 있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많아요. 베푸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받기만 기대하면 실망하지만 주기만 하면 항상 마음이 풍족해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 지금도 가끔 아이들 생각이 나요.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매달리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고요. 만약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온다면 기꺼이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재산 때문에 온다면 문전박대할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노숙자 센터 사람들, 제가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모든 분들과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많아요.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따뜻한 포옹, 눈물 어린 미소. 이런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죠. 제가 78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온다는 것. 지금 제 마음은 정말 평안해요.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채워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식들 때문에 서운하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줬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요. 베푸는 기쁨을 한번 맛보시면 받기만 기대하던 때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준호야, 미영아, 동현아. 엄마는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살기 바쁘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여러분들처럼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단지 여러분들을 위해 포기했을 뿐이에요. 이제 엄마는 엄마만의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엄마가 그리워진다면 노숙자 센터로 오세요. 거기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있는 엄마를요. 엄마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엄마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게 엄마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거든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엄마 나이가 되면 이해할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때까지 엄마는 건강하게 잘 살아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라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과거에만 매달려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아 살 것인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엄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할머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천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저를 진심으로 그리워해 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런 기억들을 충분히 만들었어요. 노숙자 센터에서 만난 분들, 제가 도운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모든 분들이 저를 기억해 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이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혈연이라는 끈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마음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기대와 실망,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겠죠.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가족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베풀면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78년을 살면서 늦게나마 깨달은 진리예요. 받기를 기대하면 항상 부족하지만 주기만 하면 항상 풍족해져요.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만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없는 동안 의미 있게 잘 살았다고, 우리가 모은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썼다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끔은 베푸는 기쁨도 맛보시기 바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말이 정말 맞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를 바라요.